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분이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시작부터 딴 나라 살고 있냐 이런 따끔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했다고 그래요. 사태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투표용지 부족으로 온 국민 참정권의 침해 문제를 국회가 합의하여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고, 실제로 그 헌법적인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서 그동안 그 감사원의 감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거의 받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에 누적된 것에 의한 투표지 부족에 따른 그 피해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그 책임자들인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 등 네. 주요한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무책임한 상황이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나왔는데, 해당 지역의 선거를 관리했던 선관위원장과 광역 서울 선관위원장이 안 나왔다는 거는 대단히 정말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 저는 오늘이라도 다시 소환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것은 여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백일화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선관위는 그에 따라서 해체 수준에 주요하는 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떠난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림픽공원 시위가 2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정권 침해의 엄중함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가 됐던 해당 지역 송파구 선관위원장까지도 오늘 안 나왔습니다. 상당한 좀 여론의 비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중립성 또 선거의 투명성을 보증해야 될 기관의 수장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그 선관위의 정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관위라는 조직이 사실은 선관위원장은 대개 동네 그 지역의 법원장들이 맡으면서 사실 거의 책임도 없이 이제 위원장이라는 타이틀만 유지하고, 실제로는 선관위의 상근 직원들이 몇 사람이 다 일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선거 때 오히려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가 되면 휴직자가 늘고 이런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이고, 바로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 선거관리의 책임자가 선거관리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이것만큼 선관위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독립기관으로서의 그 책임, 그 권능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은 조직으로 변질되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자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특위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논의를 했는데, 이 선관위 개혁의 첫 번째 시발로 지금 이걸 그래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선관위원들은 상임이 아니고 위원장도 상임이 아닙니다. 선관위원 중 한 사람만 상임이 되어서 또 당초 임기는 6년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받도록 했는데, 그걸 3년씩 나눠가면서 이제 한 대통령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점에 이제 위철한 상임위원이 있는데, 위철한 상임위원부터 바로 사퇴해서 선관위 개혁의 출발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관위 해체시켜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인데, 오늘 노태학 전 위원장은 이제 출석을 했는데 한 달에 하루 출근을 하고 425만 원 수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공분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했을 때, 그 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저희들의 그 주장 자체가 기각된 예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정도로 선관위는 헌법적인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선거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취지에 의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줬는데, 그 독립이 제가 보기에는 무능과 무책임 이런 것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선거 사무와 업무가 많은 선거 시기에 가장 많은 그 휴직과 휴가를 내는 이런 자체는 저는 존립 근거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봐서,
지금 그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시기에 선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휴직과 휴업을 냈던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다면 예. 저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선거가 허술하게 치러진 건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실선거 후폭풍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충주시장 선거는 결국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주실까요? 124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맹정석 후보 측에서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고 선관위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에 수검표로 재검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맹정석 후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왜 재검표를 신청했는지 맹정석 후보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효표가 득표 차이의 20배에 달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새벽까지 개표한 개표원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소청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곳곳에서 허술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재검표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당선자가 바뀌면 또 이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 선관위 개혁이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올림픽 공원에서도 보면은 현장 투표, 뭐 현장 개표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선거 투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예. 신뢰의 상실. 이게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은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텐데 이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경우죠. 그래서 이런데 이런 재개표 같은 경우는 재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기는 예. 했습니다. 근데 동대문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또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에 때때로는 뭐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검표를 통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선거라든가 예. 재검표 이런 것도 그것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면은 재개표,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쭉 관례였고 또 유럽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예. 재선거가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이 예컨대 이번에 투표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못했습니다. 이 참정권을 침해받았는데 근데 그 표차 이 나중에 선거 결과로 드러난 표차가 실제로 이런 참정권 침해로 인해서 투표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믿을 만한 의심할 만한 숫자와 비견될 만하면은 그것은 재검표를 해야 되고 또 재투표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하게 되고 그 상세한 지금 증거 자료 같은 것은 근데 지금 실제로 투표를 못한 수, 또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인한 피해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면서 또는 그게 추정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면서 이 재검표, 재투표 여부도 결정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4표 차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뒤집힐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영한 충북지사도 선거인 명부 실종됐다고 또 선거 소청 제기했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것만 받아주면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굉장히 좀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 상황은 저는 예. 저희들이 보면 보통 예를 얘기했듯이 표 차이가 아주 근소해서 무효표와의 문제 속에서 표 차이가 더 작다면 그것에 예. 대해서 재검표는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진행했던 애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동대문도 그렇고 하남에 있어서 문세표도 있었고 예. 또 근래 여러 가지 선거에서 당락에 대해서 재검표 요청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검표를 많이 했어요. 사실 했는데 결과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재검표와 재투표는 성질이 틀린 겁니다. 예. 한마디로 재검표는 투표한 용지를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무효표가 많기 때문에 일례로 지금 124표 차이인데 무효표가 2,200표 정도 되니까 그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하면 재검표를 해주면 저는 정확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재검표를 통해서 결과가 뒤바뀐 예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재투표의 문제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의 수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점검이 돼서 확인된 수와 표차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재판을 통해서 재선거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
외국에 의해서도 독일이나 이런 경우 그런 구체적인 경우가 있는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소청이 받아들여져서 재투표한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지 아니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소청이 수용되는 예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의 김영환 지사의 재투표 소청이 수용될지 여부는 그 문제를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용지 부족에 의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의 수와 예. 김영환 지사가 패배한 표 차이가 아주 미소해서 다시 투표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취지였다라고 저는 봐요. 예. 어쨌든 뭐 인천 지역의 쌍둥이 득표도 그렇고 논란이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다. 지역별로 참 혼란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 유죄 판결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징계를 받은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종의 국가가 어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에 맞게 지금 만들고 그다음에 공무원 하나를 어떤 희생양 삼으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제 일을 할 수 있게 돌려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누구보다 이번 판결을 촉각을 곤두세웠을 사람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일 텐데요.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징계를 취소해달라,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요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점에서 이제 바로 고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또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이제 조작 기소니 뭐니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일하는 검사를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는 철회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 사과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부당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에 그 배심원단 판결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만큼 징계도 당연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법의 지배라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배심원 재판이니 이런 법원의 절차 이런 것이 모두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장에 따라서 이게 기소가 조작된 것이다. 연합 파티가 있었다. 당시에 검사가 이런 부당한 짓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동안 수사가 있었고 정부가 바뀐 뒤에 새로운 정부 또 특별검사 뭐 이런 수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 쪽의 주장으로 국민 배심원단 재판까지 이뤘던 것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평범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위정이다.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을 허위 정언한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린 만큼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자꾸 일을 키워서 악화시키지 말고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에서 주도했던 거 아니냐. 본인의 징계는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사과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박상용 검사의 주장을 예.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박상용 검사도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저는 국가 공무원이 정해진 징계 절차에 대한 소청과 그에 따른 반론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중에 박상용 검사처럼 자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가서 하는 공무원을 본 예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되면 국가의 시스템과 법무부와 검사의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합 파티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가지고 저는 법 절차대로 최종 확정까지 보고 그 중에서 세 가지의 재판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무죄가 유죄가 난 거거든요. 연합 파티 관련한 위증죄, 두 번째 직권남용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직권남용죄는 공소 기각,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그래서 세 건 중에 한 건은 유죄, 한 건은 무죄, 한 건은 공소 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소 기각과 무죄가 나온 건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는 왜 아무런 입장이 없을까요?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그런 판결이 최종적인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따라서 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 국가 공무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 주장을 모든 사람이 다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시스템이 흘러갈 수 있을까 예. 대단히 우려스럽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받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병상에서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 SNS에 올린 글 보시죠.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꿨던 연어 술파티의 종착역은 공소 취소인데 이제 공소 취소는 아예 물 건너갔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종착역은 공소 취소였다라는 주장, 그리고 이건 물 건너갔다라는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조작 기소였다는 주장의 시발점이 바로 연어술 파티였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연어술 파티를 해서 정언을 조작했다, 회유했다.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가 이렇게 정언을 조작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조작 기소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특별 검사를 통해서 뭐 조사를 하고 또 이게 조사 기소에 밝혀지면은 특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 이런 순서대로 진행왔던 것이고 그 주장은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여당 지도자들의 발언으로 하나하나 다 그게 쌓여져 왔거든요. 그게 시작점 바로 연어술 파티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그 출발점이 무너졌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배심원단 판결을 민주당 쪽에서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 배심원단 판단과 재판부 판단이 같은 방향으로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연어술 파티. 이거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들도 흥분했던 게 그 대목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가 어떤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정언까지 조작하고 피의자를 불러서 연어술 파티까지 하나.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시작되었는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렇다면 이제 모든 일을 원점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저 발언은 뭐 줄곧 정부 여당의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중첩적으로 확인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조작 기소 의혹 국조특위에서 핵심 당사자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떤 주장을 당시에 했었는지 그 얘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주를 드셨냐? 연어 먹었다고 뭔 이게 뭐 일에 무슨 관계인지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교도관들이 뭐 저희들 저 수발을 들었다는데 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밧줄 꽁꽁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거기서 저희 직원들 만나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발을 받습니까? 물론 자주 가다 보면 검찰 직원들과 친해져서 정이 들다 보면 예를 들어 냉커피 저희 참고인 수사하면 냉커피 몇 잔 먹고 뭐 김밥 먹다 한번 걸려가지고 교도관에 엄청 저 사진 건든 적이 있어서 전 창피해서 먹어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무슨 죄송하지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예. 네, 연어 술 파티. 핵심 당사자 2명의 발언이 저렇게 다릅니다. 뭐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민주당은 1심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의해서 다수결로 그 유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수용하고. 그럼 현재 시점 연어 술 파티는 없었던 겁니까? 현재는 없다라고 지금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어와 술 그 부분에서 술 파티가 같이 있었냐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분들과 판사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위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종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당시 지사 대권 후보를 잡기 위해서 이화영 지사부터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백 회 압수수색 및 조사 이를 통해서 사실 만들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 예. 경기도가 직권을 남용해서 북한에 묘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 기각이 됐어요. 한마디로 공소조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거고 예. 두 번째는 쌍방울에 의한 쪼개기 후원 자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해서 했는데 명확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의 기소 내용과 재판 중에 위증죄는 유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은 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공소 기각까지 나왔던 이 사안 자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면서 그 시기에 검찰의 수사와 조사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는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조작 기소 특검으로 가는 길에 연어 술파티 의혹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면 특검 추진을 계속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또 논의를 해봐야겠죠. 말씀드렸듯이 예. 이 사건과 재판이 항소가 됐기 때문에 예. 항소심을 지켜보고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더 보태자면은 연어 술파티 허위 정원 이것만 없었으면은 사실은 재판은 순리대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만일 그 이화영 부지사가 억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다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직권남용 문제가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기다렸으면 될 문제인데 여기에 연어 술파티라는 것이 조작이기 때문에 연어 술파티를 통해서 기소를 조작했기 때문에라고 일을 만드는 바람에 일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그냥 재판에 맡겨두고 조작 기소니 또 조작 기소 특검이니 또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느니 하는 이런 일체의 이제 일련의 주장을 멈추시고 이제 재판은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통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또 그 검찰 수사권 보안 문제, 보안 수사권 문제 가지고 또 여당의 전당대회까지 이게 논란이 되고 결국 이런 피해는 국민이 입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멈추고 조작 기소 주장도 그만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로 시선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당권 경쟁이 요즘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당권 경쟁 속에 송영길 의원의 행보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결국은 송영길, 김민석 두 사람이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 평택 선거처럼 네. 이렇게 만에 가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3자 토론한다면 좀 더 균형추를 좀 바꾸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입각에서 무슨 장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당대회에 올바른 당정 관계를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건 대통령 결단이니까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이나 이 정부의 외교 문제를 푸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누구누구 홍길동 씨가 최고위원 나가면 나도 나갈게.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저는 대단히 많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본인의 출마와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왜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나도 나가고 정청래 대표가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는 지금 그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던데 저는 상당히 좀 제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네, 정청래가 나가면 나도 나간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민수 의원이 뭐 당대표 비서실장이긴 하지만 좀 우습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뭐 민주당 당원당규에서 당대표 출마의 조건을 한정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또 출마한다든지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나온다든지 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한다든지는 개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고 지금 국민 30%, 권리당원 70%, 그래서 3대 7로 당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선출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약간 상대방이 듣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가지고 당내 선거 과정에 갈등을 키워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송영길 전 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나 그 판단은 제가 보기엔 국민들과 당원들이 하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당대표의 역할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 기준이다. 그에 합당하게끔 행동과 말과 행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평가의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 개인적인 전망이시겠지만 송영길 의원은 지금 입각설도 있어가지고요. 입각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말로 보면 입각보다는 민주당을 새롭게 더 제대로 하는 게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이 있어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그래서 당대표로 출마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뭐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나도 출마하겠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서 후퇴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안 나올 가능성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 대표는 뭐 고민한다고 했으니까요. 뭐 이번 주 중으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출마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고 본인의 판단이라서 저는 지켜보고 그 결정대로 저는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송영길 의원까지 나오면은 3파전이 되잖아요. 뭐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3파전이 되면은 3강 구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구도가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뭐 여당에서 어떻게 될지 뭐 궁금한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이 민심의 준엄함을 깨닫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민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작 기소니 이런 건 말고 국정에 전념해달라. 나라가 어려우니까 민생에 더욱 전념해달라 이런 건데 지금 계속 그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야당 대표일 시절에는 검찰이 너무 세서 검수완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게 특별사법경찰관 문제며 또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문제를 검찰이 보완해야 될 문제며 국민들의 민생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 지금 민생의 여러 피해가 즉각 복구되자고 하는 문제를 이제 파악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보완 수사권을 주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당 대표가 국정을 뒷받침해 여당 대표가 그걸 흔들려고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의 이런 정말 신중한 부탁을 거절하고 보안 수사권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그 대통령과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자체 매우 불안한 일이고 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전당대회가 분열로 치닫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당대회는 예컨대 이런 보안 수사권 문제가 있으면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상호 정치적으로 서로 절충되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것이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서 전당대회에서 추임받는 이런 게 선진국의 전당대회입니다. 아니면은 프라이머리를 거쳐서 다 이미 그 정해진 후보가 마지막으로 대관식을 하는지 이런 과정이 전당대회인데 지금 이게 왜 전당대회가 이렇게 치열해지냐 그러면은 당 대표가 되어야 공천권을 잡습니다. 비명 행사, 친명 행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불러서 지난주에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저로 불러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저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왜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죠. 송영길 의원하고 별로 안 친하십니까? 둘이 만난 걸 저한테 전화하지는 않죠. 송 대표하고 친하긴 하지만 대통령과 만난 얘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고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는 2022년부터 해서 사실은 정적인 동지 관계로서 오랫동안 대화를 해오고 서로 어려운 시기에 같이 극복했던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그 오랜 시간의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무죄를 받고 정치에 복귀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예. 그런 격려도 하고 두루두루 그런 아마 모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필요한 경우에 정치인도 부르고 또 종교인도 부르고 또 경제인도 불러서 많은 대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두 사람 사이 어떤 내용을 한 거는 두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애써 의미를 좀 축소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송영길 의원이 나온다면 끝으로 간략하게요. 김민석 총리와는 연대 형태가 될까요? 뭐 저는 그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최고위원이든 1등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군요. 당연하죠. 그러면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가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등 후보가 과반을 넘지 않으면 1등, 2등이 결선 투표를 하는 형태가 돼 있어서 예. 누구든지 다 1등, 2등 안에 들어가서 결선 투표를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굴 돕는다 이런 거는 예. 말은 그렇지만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나오면 내가 1등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가 평택을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